1815년 6월 20일 새벽, 영국 남쪽 해안 포크스턴 항구.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서신 하나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런던으로 달렸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에 도착한 그는 평소처럼 자기 자리에 섰습니다. 거래소 안, 로열 익스체인지 건물 안쪽 기둥. 그의 전용 자리였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이 남자가 사면 모두가 샀습니다. 이 남자가 팔면 모두가 팔았습니다. 로스차일드의 움직임을 보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 런던 금융가에서 공공연히 떠돌던 말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그날 한 일에 대해 20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거짓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투자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식 좀 한다는 주변 분들에게 꼭 한번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네이선 마이어 로스차일드. 지난 이야기에서 다뤘던 마이어 암셜 로스차일드의 셋째 아들입니다. 5 형제 중 가장 대담하고 가장 공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의 별명은 지휘관이었습니다. 아버지 마이어는 5 아들을 유럽 각국에 보내 은행을 세우게 했는데 네이선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영국. 아버지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집어삼키고 있다. 하지만 바다 건너 영국만큼은 나폴레옹이 손을 못 대고 있다. 앞으로 세계의 패권은 영국이 가져갈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를 걸어야 한다. 1798년 21살의 네이선이 영국 해협을 건넜습니다. 그가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은 런던이 아니었습니다. 맨체스터. 당시 세계 섬유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네이선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2만 파운드로 직물 도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지만 런던의 대형 금융가들에 비하면 푼돈이었습니다. 네이선의 사업 방식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중간상을 건너뛰고 공장에서 직접 직물을 현금으로 사들였습니다. 현금을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가격을 깎아주는 것이 상식이었던 시대. 네이선은 이걸 이용했습니다. 싸게 사서 유럽 대륙의 가족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판매했습니다. 2만 파운드는 몇 년 만에 6만 파운드가 됐습니다. 3배. 그는 이 돈을 가지고 1809년 런던 금융의 심장부인 시티 오브 런던에 은행을 세웠습니다. NM 로스차일드 앤 선즈. 이 은행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은행입니다. 네이선이 런던에 은행을 세운 시점, 유럽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유럽 전체가 전장이 된 20년 넘게 이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다뤘듯이 영국 정부는 유럽 대륙의 웰링턴 군대에 군자금을 보내야 했지만 나폴레옹의 봉쇄 때문에 정상적인 경로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로스차일드 5형제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런던의 네이선이 영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면 파리의 제임스가 나폴레옹의 코앞에서 금화를 사모으고 프랑크푸르트의 암셸이 독일 각지에서 금화를 모았습니다. 이 금화들이 닐사와 전용 마차를 통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국군 전선까지 전달됐습니다. 1815년까지 이런 식으로 처리한 거래 총액은 980만 파운드. 수수료율만 2%에서 6%에 달했습니다. 영국 수상 리버풀 경이 외무장관 캐슬레이 경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씨는 매우 유용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게토 출신의 유대인 가문이 대영 제국 정부의 공식 금융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전쟁은 비극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전쟁은 돈이 됩니다. 병사들이 전장에서 피를 흘리는 동안 네이선은 런던에서 그 전쟁의 자금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군자금 수요는 늘었고
수요가 늘수록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익은 커졌습니다. 1815년 초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814년 4월 나폴레옹은 퇴위하고 지중해의 작은 섬 엘바로 유배됐습니다. 유럽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네이선에게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1814년 4월 나폴레옹이 퇴위했습니다. 20년 넘게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남자가 마침내 왕좌에서 끌려 내려온 겁니다. 그는 지중해의 작은 섬 엘바로 유배됐습니다. 유럽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군자금이 필요 없어집니다. 군자금이 필요 없어지면 그동안 군자금 중개로 돈을 벌어온 로스차일드 가문에게는 사업이 줄어드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 형제들은 전쟁 중에 쌓아올린 부가 이미 어마어마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1815년 3월 1일 소식 하나가 유럽 전역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나폴레옹이 엘바 섬을 탈출했습니다. 1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프랑스 남부 해안에 상륙한 겁니다. 프랑스 왕 루이 18세가 보낸 토벌군은 나폴레옹과 마주치자마자 편을 바꿨습니다. 병사들이 총을 버리고 나폴레옹에게 황제 만세를 외쳤습니다. 눈덩이처럼 군대가 불어났고 3월 20일 나폴레옹은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루이 18세는 밤중에 도망쳤습니다. 역사에서 이 시기를 백일 천하라고 부릅니다. 다시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에게 이 소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다시 전쟁이 터지면 군자금 수요가 폭증합니다. 군자금 수요가 폭증하면 금값이 치솟습니다. 둘째, 금값이 오르기 전에 금을 최대한 많이 사둬야 합니다. 네이선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영국에서 구할 수 있는 금이란 금은 죄다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지시를 내렸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금화와 금괴를 사모으라고. 가문의 자본을 금에 올인한 겁니다. 네이선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은 이전에도 항상 장기전이었다. 이번에도 몇 년은 갈 것이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금 수요는 늘고 금값은 계속 오른다. 지금 금을 잔뜩 사놓으면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예상과 달리 빨리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전쟁이 빨리 끝나면 군자금 수요가 사라집니다. 군자금 수요가 사라지면 금값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면 가문의 전 재산을 쏟아부은 금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이것은 로스차일드 가문 전체의 파산을 의미했습니다. 아버지 마이어가 개토에서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가문이, 형제들이 유럽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키워온 사업이 네이선의 한 번의 판단착오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815년 6월 나폴레옹은 빠르게 군대를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다시 동맹을 맺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시선이 한 곳을 향했습니다. 벨기에. 나폴레옹의 프랑스군과 웰링턴의 연합군이 격돌할 장소. 이 전투의 결과가 유럽의 운명을 결정할 터였습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의 운명도. 전쟁이 길어지면 네이선이 옳았다는 뜻이고 가문은 더 부유해집니다.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나면 네이선이 틀렸다는 뜻이고 가문은 파산합니다.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나폴레옹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1815년 6월 18일 일요일 벨기에 워털루 남쪽 평원. 나폴레옹의 프랑스군 7만 2천 명과 웰링턴 공작의 영국, 네덜란드 연합군 6만 8천 명이 마주섰습니다. 유럽의 운명을 건 최후의 한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땅이 질퍽거렸고 나폴레옹은 지면이 마를 때까지 공격을 미뤘습니다.
오전 11시 반, 프랑스군의 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그 시각, 영국 해협 건너 런던 증권거래소에는 전투 소식을 기다리는 투자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초조했습니다. 영국이 지면 국채 가격이 폭락합니다. 가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영국이 이기면 국채 가격이 치솟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결과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벨기에에서 런던까지 소식이 오려면 빨라야 이틀, 보통은 사흘이 걸렸습니다. 이틀 동안 그 누구도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 2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그날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워털루 전장 근처에 로스차일드의 밀사가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이 밀사는 전투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졌다. 밀사는 밤을 새워 브뤼셀로 달렸습니다. 브뤼셀에서 항구 도시 오스텐드로, 오스텐드에서 배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넜습니다. 6월 20일 새벽, 영국 남쪽 해안 포크스턴에 도착. 쪽지 한 장이 네이선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영국 정부의 공식 특사가 런던에 도착하기 최소 24시간 전이었습니다. 네이선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전쟁의 결과를 알게 된 민간인이 된 겁니다. 통설에 따르면 이 다음에 벌어진 일이 역사상 가장 대담한 사기였습니다. 네이선은 런던 증권거래소로 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자기 기둥에 기대어 섰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네이선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영국 국채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안의 투자자들은 예민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국채를 팔고 있다. 이 말이 퍼지는 데는 몇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판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그 사람은 누구보다 정보가 빠르다. 로스차일드가 판다면 영국이 진 거다. 공포가 퍼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앞다퉈 국채를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팔아야 한다. 지금 안 팔면 전부 잃는다. 국채 가격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통설에 따르면 가격이 액면가의 5%까지 떨어졌다고도 합니다. 거래소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네이선이 움직였습니다. 미리 배치해둔 대리인들을 통해 헐값이 된 국채를 조용히 그리고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네이선은 여전히 기둥에 기대어 무표정하게 서 있었고 실제 매수는 여러 명의 대리인을 통해 분산되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웰링턴 공작의 공식 특사가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나폴레옹이 패배했습니다. 영국이 이겼습니다. 국채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네이선이 헐값에 사들인 국채의 가치가 수십 배로 뛰었습니다. 통설에 따르면 네이선은 이 하루 동안 2천만 프랑을 벌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영국을 샀다. 이 말이 런던 금융가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20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사실로 믿어왔습니다. 교과서에도 백과사전에도 금융 역사책에도 이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누구보다 빠른 정보를 가진 남자가 시장을 속여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 역사상 가장 냉혹한 내부자 거래. 역사상 가장 대담한 금융 사기. 이것이 우리가 아는 워털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 네이선이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국채 폭락을 유도하고 헐값에 사들여서 20배 차익을 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의 출처를 추적하면 놀라운 곳에 도달합니다. 1846년 프랑스 파리. 조르주 데른벨이라는 남자가 팸플릿 한 권을 출판합니다. 36쪽짜리 얇은 책이었습니다. 필명은 사탄. 제목은 로스차일드 1세, 유대인의 왕의 교훈적이고 기묘한 역사.
제목부터 악의가 드러나는 글이었습니다. 이 팸플릿에서 데름델은 네이선이 워털루 전장에 직접 가서 전투를 지켜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폭풍우 치는 바다를 건너 런던으로 돌아왔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먼저 한 정보로 2천만 프랑을 벌었다고. 데름델은 자본가를 싫어했고 유대인을 혐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쓴 글이었습니다. 이 팸플릿은 유럽 전역에서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름델이 쓴 내용 중 사실인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이선은 워털루에 간 적이 없습니다. 영국 해협에 폭풍우가 몰아쳤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국채 가격이 폭락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데름델은 네이선이 죽은 지 10년이 지난 뒤에 이 글을 썼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부풀려졌습니다. 1887년 영국 작가 존 히브스가 쓴 로스차일드, 국가들의 금융 지배자라는 책에서 이야기가 한층 더 각색됐습니다. 거짓 정보를 퍼뜨려 국채를 폭락시켰다는 설정이 여기서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1940년 나치 독일의 선전상 요제프 괴벨스가 영화 한 편을 제작합니다. 제목은 로스차일드, 워털루의 주식. 데름델의 팸플릿과 리브스의 책을 바탕으로 만든 반유대주의 선전 영화였습니다. 유대인은 전쟁으로 돈을 버는 탐욕스러운 사기꾼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영화. 홀로코스트가 진행되던 시기에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기 위해 만든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200년 동안 믿어온 이야기의 뿌리가 이것입니다. 반유대주의 선동가의 팸플릿에서 시작해서 나치의 선전 영화를 거쳐 전 세계의 교과서와 백과사전에까지 실린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부분은 하버드 대학교의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 교수가 로스차일드 가문의 비공개 기록 보관소에 최초로 접근해서 밝혀냈습니다. 실제 역사는 통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통설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했습니다. 먼저 네이선이 워털루 소식을 남들보다 빨리 알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겐트에 있던 로스차일드의 직원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영국 정부의 공식 특사보다 몇 시간 빨랐습니다. 24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이었고 네이선만 유일하게 알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런던의 다른 금융인들도 비슷한 시간대에 비공식 경로로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네이선에게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네이선은 전쟁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금을 대량으로 사들여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군자금 수요가 사라집니다. 군자금 수요가 사라지면 금값이 폭락합니다. 금의 가문의 전 재산을 걸어놓은 네이선에게 워털루의 승리는 파산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네이선이 보여준 것이 진짜 천재성입니다. 공포에 질려 금을 투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손해를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네이선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영국이 이겼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영국 정부는 더 이상 전쟁 자금을 빌릴 필요가 없다. 정부의 차입이 줄어든다. 승전국 영국의 신뢰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영국 국채 가격이 장기적으로 오른다. 금으로는 손해를 보겠지만 그 금으로 지금 영국 국채를 사두면 만회할 수 있다. 아니, 만회를 넘어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네이선은 보유하고 있던 금을 활용해서 영국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한꺼번에 산 것이 아닙니다. 퍼거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네이선은 1815년 7월에 첫 매수를 했습니다. 워털루 전투가 끝나고 한 달 뒤입니다. 그리고 계속 추가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국채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팔아라. 이익을 확정하라. 네이선은 팔지 않았습니다.
더 샀습니다. 형제들이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발 팔아라. 네이선은 또 사들였습니다. 1년을 넘게 버텼습니다. 1817년 말 국채 가격이 40% 이상 올랐을 때 비로소 네이선은 내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거래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현재 가치로 약 6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통설과 실제 역사의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통설에서는 하루 만에 남을 속여서 돈을 번 사기꾼 이야기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파산 직전의 위기에서 냉정한 판단으로 기사회생한 이야기입니다. 통설에서는 거짓 정보로 시장을 조작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모두가 공포에 떨 때 혼자 냉정하게 미래를 읽은 이야기입니다. 진짜 천재는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진짜 역사의 상당 부분은 니얼 퍼거슨 교수의 연구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퍼거슨 교수의 이 연구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후손이 직접 제안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가문이 200년 넘게 비공개로 보관해온 기록 보관소의 문을 퍼거슨에게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 자기 가문의 역사를 세탁하기 위해 학자를 동원했을 가능성, 이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문의 불리한 자료가 이미 정리되었을 수도 있고 유리한 자료만 남겨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공정하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통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퍼거슨 교수의 연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 킹스턴 대학교의 브라이언 캐스카트 교수도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했습니다. 캐스카트 교수는 로스차일드 가문과 아무 관계가 없는 학자입니다. 그가 밝혀낸 사실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당시 런던 증권거래소의 국채 가격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통설대로라면 워털루 전후로 국채 가격이 극적으로 폭락했다가 폭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격 기록을 보면 그런 극적인 변동이 없었습니다. 둘째, 당시 거래소의 규모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루에 거래되는 국채 물량 자체가 한정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퍼거슨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설령 네이선이 그날 국채를 사고 팔았다 해도 벌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000파운드 수준이었습니다. 통설에서 말하는 2천만 프랑과는 차원이 다른 숫자입니다. 셋째, 네이선이 런던에서 가장 먼저 소식을 알았다는 것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캐스카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웰링턴 공작이 보낸 다른 민간인 전령이 네이선보다 먼저 런던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통설이 100%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퍼거슨 교수의 버전이 100%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진실은 아마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200년 동안 믿어온 이야기의 출발점이 반유대주의 선동가의 팸플릿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치의 선전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워털루 이후 로스차일드 가문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빚정리가 필요합니다. 패전국들은 배상금을 내야 하고 승전국들은 그 돈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복잡한 국제금융거래를 누가 처리했는가? 로스차일드였습니다. 프랑스가 나폴레옹 전쟁의 패전국으로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을 때 그 돈의 흐름을 중개한 것이 로스차일드 가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유럽 각국 정부가 전후 복구를 위해 국채를 발행할 때도 그 국채를 인수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이 로스차일드였습니다. 전쟁 중에는 군자금으로 돈을 벌었고 전쟁이 끝나서는 배상금과 국채로 돈을 벌었습니다. 전쟁을 해도 돈을 벌고 평화가 와도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1818년 네이선은 프로이센 정부에 500만 파운드 규모의 차관을 주선했습니다.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가. 이때부터 정부 채권 발행이 로스차일드 은행의 핵심 사업이 됩니다. 1822년
오스트리아 황제가 로스차일드 5형제 전원에게 남작 자귀를 수여했습니다. 게토에서 태어난 유대인 가문이 귀족이 된 겁니다. 자귀를 준 것은 황제지만 실제로는 황제가 로스차일드의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귀족 칭호를 내린 겁니다. 누가 누구 위에 있는 건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1825년 영국의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기 시작했고 영란은행마저 유동성 부족에 빠졌습니다. 영국 전체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때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대량의 금을 영란은행에 공급해서 위기를 막았습니다. 한 개인이 중앙은행을 구한 겁니다. 국가의 은행을 살려준 사람. 그 사람이 국가보다 강한 것인지 약한 것인지 이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1875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집트 총독이 재정난에 빠져서 수에즈 운하 지분을 매각하려 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핵심 항로. 이 지분을 프랑스가 사려고 했습니다. 영국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이를 막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400만 파운드가 필요했는데 의회가 휴회 중이라 정부 예산을 쓸 수 없었습니다. 디즈레일리는 네이선의 아들 라이오넬 로스차일드를 찾아갔습니다. 라이오넬은 400만 파운드를 즉시 빌려주었습니다.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담보도 없었습니다. 구두 합의, 신사협정만으로 400만 파운드가 움직인 겁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서류 한 장 없이 빌려준 겁니다. 영국은 이 돈으로 수에즈 운하 지분 44%를 매입했습니다. 이 거래가 이후 80년간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지배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 은행가의 결정이 대영 제국의 해상 지배력을 좌우한 겁니다. 니얼 퍼거슨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도 로스차일드가 전성기 때 누렸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1815년부터 1914년까지 약 100년. 로스차일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었습니다. 단순히 규모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철도 건설의 핵심 자금줄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회사 드비어스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브라질, 칠레, 이집트 정부의 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왕이 전쟁을 하려면 로스차일드의 돈이 필요했고, 정부가 철도를 놓으려면 로스차일드의 돈이 필요했고, 식민지를 운영하려면 로스차일드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마이어의 아내, 그러니까 5 형제의 어머니인 구틀레 로스차일드에게는 유명한 말이 전해집니다. 내 아들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과장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허풍도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줄을 쥔 것이 로스차일드였으니까요. 이 에피소드에서 기억하실 것은 하나입니다. 정보를 먼저 가진 자가 돈을 가진다. 이것은 25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보를 가졌을 때 공포에 질리지 않고 판단하는 능력.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위대한 이유는 남을 속여서가 아닙니다. 파산 앞에서도 냉정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 때 혼자서 미래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서울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율이 하루아침에 2배로 뛰고 기업이 줄줄이 쓰러지던 그때 공포에 모든 것을 팔아버린 사람이 있었고 그때 조용히 사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250년 전 런던의 네이선과 30년 전 서울의 누군가. 한 일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로스차일드 가문에는 워털루 이야기 말고도 수백 가지 이야기가 따라다닙니다.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 전쟁을 일으킨다. 비밀 결사의 일원이다. 세계 정부를 만들려 한다. 음모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음모론들을 하나하나 팩트 체크합니다. 진짜인 것과 거짓인 것을 가려냅니다. 걷어내고 나면 음모론보다 더 충격적인 실화가 남습니다.